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원고들 전부에 대해 인정한다. 네, 어제 낮 2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풍경입니다. 46개 좌석에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든 탓에 앉지도 못한 채 서있던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수백 명의 원고들에게 재판장이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을 빠져나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의 조합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 이겼어. 전승이다. 전부 승소다. 잘못 들었나? 내기를 의심했다며 좋아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생했다. 끝났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여왔던 이진환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지의 수석 부지회장을 오늘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9월 19일 금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19일자 아침 신문에 난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 사설을 첫 기사로 꼽으셨군요.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국민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돌아볼 때. 무슨 내용인지 굳이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겁니다만.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폭행 사건 때문에 전원 사퇴했는데 유족 대표들은 형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수사권 기소권을 세월호 조사위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도 무시해왔던 터다. 오죽하면 세월호 유족 대표가 야당의 상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힘없는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면서 주먹을 휘두른 세월호 유족 대표들의 모습은 지난 5달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는가를 보여주는 이 나라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자, 근데 우리 조선일보 사설을 쓰신 논설위원께서 어제 뉴스케이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예. 보통 사설을 밤에도 고쳐 쓰긴 하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뉴스케이 방송하기 전에 초고는 완성이 되죠. 시점상으로. 어제 뉴스케이가 어떤 보도를 했느냐. 뉴스케이가요, 사건 발생 장소에 CCTV 원본 파일을 단독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그런 파일이더군요. 예. 자, 대다수 언론이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화면은 폭행 장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40시간이 지나도록 CCTV 원본 파일도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싸움에 가담했을 때도 대리운전기사 뒤쪽에 빠진 채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대리기사 또 당시 어제 충돌 상황을 이렇게 자제시키기 위해서 끼어든 시민은 별로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월호 유족들 보니까 뭐 팔이 부러지고 말이죠. 이가 몇 개 날아가고 뭐 중상을 입었단 말이죠. 어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사람들이 더 얻어맞았고 맞았다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다친 걸로 보도가 되고 말이죠. 한편 뉴스케이는 많은 언론이 사람들이 떼지어 움직이는 장면을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또 유가족들이 누군가를 때리는 장면도 나오지만 동시에 맞는 장면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뭐 그렇다면은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누가 유족에게 도발을 했고 유족이 참다 못해서 같이 싸운 뭐 술 들어간 상황이어서 평정심을 잃은 상황이었으니 이 뭐 우발적이고 뭐 사실 뭐 정말 사설에 등장할 만큼의 그런 권력 관계가 개입된 그런 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국민TV가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한 후에야 경찰도 원본 파일을 가져갔다 하니 예, 사건의 진상 예단하고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세월호 유족들이 그렇게 갑질 행사를 했겠거니 하고 사설을 쓴 조선일보의 이런 품격과 품위는 정말 참 제가 다 민망할 지경입니다. 예. 오늘 그 폭행 사건에 휘말린 이제 유가족들이 경찰 조사에 임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또 그 조사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이 세월호 유족의 힘을 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정부 여당 조중동의 이런 뜻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지면을 보니까 뭐 사설뿐만 아니라 대다수 상당 부분의 지면을 예. 이 사건에 할애를 했더라고요. 예. 박희태 사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그 권력 관계에 의한 약자 괴롭힘 아닙니까? 예.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성갑질이라고 성갑질.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했죠. 예. 자,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새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아니죠.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번 하셨죠? 예.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문희상 의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런 말을 했네요. 세월호 특별법 해법은 유족의 동의가 아닌 양해를 얻는 선 아니면 길이 없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뭐 타협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는데 말이죠. 아니 레토릭으로라도 수사로라도 이거 반드시 유족들의 뜻을 담은 진상조사기구를 관찰하도록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퇴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진작부터 그 양보를 하고 있으니 타협안은 더 여당 편향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타협안이 수용될지 안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벌써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면서 정말 비상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고 양해는 크게 좀 차이가 납니까? 말뜻은 물론 다르겠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동의가 아닌 양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예. 유족들에 대해서 동의가 아닌 양해를 구한다. 그럼 뭐겠어요? 양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한 그 타협안 네. 우리 유족들은 양해할 수 없다. 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예.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이 좀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좀 대체적입니다. 예. 예. 어쨌든 좀 쉽게 와닿는 그런 뭐 말은 아닙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봤더니 찬성 51.9, 반대 46%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던 적이 있었나요? 예. 어쨌든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이건 뭐 그리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은 44.3 대 55.5로 반대가 더 많았고 여성은 60.3 대 36.7로 찬성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증세를 위한 조치다. 이런 응답이 64.8%고요.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 이거다라고 보는 여론은 34.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한 3분의 2는 정부가 아무리 증세 아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엔 증세다 예. 이렇게 알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든 데 이어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팀까지 신설합니다. 며칠 전에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서울신문이 오늘 신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해서 엄벌하는 한편 허위사실 게시물을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와 마찬가지다. 최초 게시자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퍼나른 사람, 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트윗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 페이스북은 좋아요 누르면 처벌 받습니까? 그 부분은 명쾌하진 않네요. 예. 예. 뭐 그렇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이 하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 이자들, 뭐 당장은 국민 TV가 서울시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모독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탈탈탈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그 속내가 다 보입니다. 예.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공론 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거는 과거 유신헌법 긴급조치 1호와 맥이 닿아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총화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는. 예. 예. 어떻게 5천만이 사는 나라에서 국론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말이죠. 정치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말이죠. 예. 그 나를 비난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니 진짜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그래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인터뷰를 한 사람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인데요. 예. 현행법으로 근거 없는 말을 한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 처벌 둘 중 하나인데 모욕죄는 친고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 모욕당했습니다. 이러면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대통령 체면에 또 그러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보고 이건 명예훼손이네.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끼어들 수 있는 이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이 차이가 뭔가 봤더니 명예훼손은 공연한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공공연히 남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뭐 모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 비판을 하는 국민들이나 정치인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다. 이렇게 박주민 변호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 유포가 문제가 되니 이런 것을 바로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못 믿어하는 시민과 정치인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의료 영리화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언비어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하여간 명예훼손은 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이걸로 처벌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형사처벌은 이제 없애자. 예. 굳이 이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 손배소로 가라. 이런 예.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14면을 보니까 대통령이 버럭할 때마다 국민을 향해 칼을 빼드는 법무부와 검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습니다 라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튿날 검찰에다가 유관기관 회의를 지시했고, 검찰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사이버 범죄의 엄벌 기준을 밝히고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또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비리 척결을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다가 관피아 수사를 지시했고, 총장은 이틀 만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유병헌을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이미 그때는 시신 상태가 됐던 시점 아닙니까? 예. 하여간 유병헌을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질책하니까 당일 장관 지시로 대검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고요. 회의 결과 유병헌 수석의 군이 동원되고 반상회까지 열렸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제 정치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어제도 한국일보가 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인수전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감정가가 3조 3,346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이 땅을 탐내고 있었는데 한 5조대에서 경쟁을 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10조 5천억을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건설이라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 때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냈던 8조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 10조 5천억, 그렇다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4억 3,87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1년 삼성생명이 한전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부지를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6,993만 원에 구입했던 곳과 비교하면은 6배가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이것 영향이었을까요? 어제 저도 뭐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은 증권시장을 좀 봤더니 예.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 주가가 거의 한 7에서 9%가량 빠졌더라고요. 예, 낙차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하락 행진이 이어져서 전일, 그러니까 9월 17일 예. 보다 9.17% 내린 19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률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하는데 2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또 떨어진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52주 최저가, 예. 신저가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각각 7.8%, 7.89% 급락했습니다.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업체들이죠. 예.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0조 원은 현대차의 6년치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8조 3,155억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이 지금까지 조 단위로 투입했던 대형 투자 가운데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없다. 이번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당장의 비용으로 평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예. 현대차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 예. 이런 판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관련한 인터뷰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법원이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노동자 934명을 현대자동차 보고 이내 정규직으로 인정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한겨레 육면을 보니까 말이죠. 도급 형식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이 불법 파견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분쟁은 10년이 넘는 역정을 밟아왔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외에도 이렇게 불법 파견을 인정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낸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완성차 업체인데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 GM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전직 회장 등 경영진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죠. 또 201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520명이 참여한 기아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기아차 역시 또 정몽구 회장 휘하에 있는데 말이죠.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 불법 파견 소송은 간접 고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서비스 업계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만든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004명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이런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은 다른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업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얼마 전에 그 홈플러스가 말이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내놓는 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서 차량을 이 직원이 가로챈 일이 있었죠. 예. 직원들하고 또 직원 친구들하고 짜고 예. 그 자기들이 당첨된 것처럼 해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 간부급 직원들의 비리였는데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홈플러스의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경품 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데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을 포함한 임원진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싣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최근 4, 5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았고 이 정보를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서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그 검찰은 벌어들인 돈을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개인정보 장사가 보고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말이죠. 예.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조직적 범죄 집단이 됐네요. 홈플러스가. 예. 회사 이름도 홈플러스는 아니네요. 네. 회사는 플러스인지 모르겠지만 예. 가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예. 컴퍼니 플러스 이름 바꾸면 어떨까요? 예. 어쨌든 자, 다음 소식을 또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인데요. 2015년 세금 기업보다는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 내용 주목됩니다. 정부가 올해보다도 20조 2천억이 늘어난 376조의 지출 내역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2009년 이후 최대치일 만큼 예산 증가율이 말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대한 지출을 늘렸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입 예산안은 기업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입니다. 예. 정부는 그래도 못 채운 부분은 33조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계획입니다. 물론 이 역시 국민들이 나눠지게 될 빚입니다. 이 예산안을 분석한 기사가 또 있는데요. 한겨레 같은 경우 예산 복지 비중 30%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비 좋은 개살구란 얘기입니다. 대부분 자연 증가분, 특히 연금 증가분이라는 겁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 복지 예산 증가분이 9조 1,000억인데 이 가운데 71.5%가 법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자연 증가분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 복지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도 이미 6조 5,082억은 자동적으로 내년에 늘어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관련한 공약 참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경향신문 8면을 보니까 말이죠. 예. 고교 무상교육이 임기 3년 차가 됐는데도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물 건너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 국정과제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에도 국고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경무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603억이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의 무상교육이 아니라 예산을 안 주는 무상교육이었군요. 그 공약이. 그렇습니다.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신문 15면을 보니까 말이죠. 샘 앤 파커스, 바로 그 출판사 여직원 이 성추행 사건 소개를 해드렸죠. 예. 출판사 샘 앤 파커스 고위 간부에 대한 그 조사 당시, 검찰 조사 당시 이 강력범죄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해자인 이 이모 상무도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는 이 피해자에게 치마 길이가 몇 센치였나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약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었던 그런 당시 상황이 오늘 소개되고 있고, 최첨단이라던 통영함, 뭐 세월호 참사 때 뭐 전혀 활용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통영함 보니까 음파 탐지기 수준이 40년 전 수준이다. 뭐 이러니 사실은 구조가 불가능했던 거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또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어제 뉴스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하나는 2013년 것, 또 다른 하나는 2014년 것입니다. 1번 당무위원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156명 만장일치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합의 초대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치열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의 각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바꾸겠습니다. 2번 비대위원장이 5선의 문희상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임고문당과 전직 원내대표 등 당의 원로 중진들은 2시간 반 논의 끝에 위기에 빠진 당의 구원투수로 문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서야 여당도 바로 서고 대통령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야당이 잘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당정지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문희상 의원 어제 한마디를 날리는데 이것도 운명인가 봐. 2005년 당시 여당 대표는 문희상 의원, 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되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예. 의장님하고 저하고 예, 그러네요. 예, 약속을 예, 간단합시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 이거 안 지키시면 큰일 납니다. 2005년에 문희상 의원,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 시대와 지위는 달라졌지만 서로의 말은 절묘하게 논리적으로 호응되는데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정치권의 합리적인 이성과 논의로 이 일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고도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급기야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할 민생국회도 내팽개치고 장애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흔들고
나라의 정체성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서민과 중상층 여러분들의 인생을 외면한 반민생, 반인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과 2014년의 발언, 논리적 얼개가 똑같은 두 분. 찰떡궁합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것도 운명인가 봐.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예. 방금 전에도 문인상 비대위원장, 현재까지는 내정자죠.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인상 비대위 체제 출범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 소속 의원들, 또 광역단체장, 전국 시도당 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요.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오선의 문희상 의원을 이 내년 초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보고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새정치연합은 어제 전현직 당대표들과 원내대표들, 상임 고문단 등이 연석회의를 열어서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오늘 열린 합동회의에서 보고를 마친 뒤에 곧장 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7월 31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난 뒤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왔지만 오늘 합동회의를 기점으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은 분리됩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앞으로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대목에서 전망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국의 지역위원장을 결정하게 될 조직 강화 특위 구성 문제,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버거운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역위원장 선발 권한을 가진 이 조강 특위 경우 각 지역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아주 큽니다.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는 중진급들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이 원내외 인사 모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기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문제도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데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나 이 총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벌어지는 논란, 언론이 룰의 전쟁이라는 카피로 많이 다루는 그 논란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경쟁에 나서는 주자들이 자신의 당내 입지와 대중적 입지 등을 따져서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 등을 가지고 그야말로 양보 없는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 룰의 전쟁에 문희상 위원장이 최고 심판관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이 혁신 주도형 비대위원장보다는 관리형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건 새누리당과의 비교 혹은 대조 지점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갈등의 여지를 이 더 큰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카드로 조기 봉쇄하고 선제적으로 혁신의 이미지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기구인 보수혁신위원회를 통해서입니다. 혁신 이미지 경쟁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한 발 먼저 치고 나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선 문제, 네. 오픈 프라이머리, 결국은 새누리당이 좀 주도권을 쥔 모양인데요.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호소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게 원내대표 간 협상 말고 여야 대표도 포함된 이른바 2+2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그런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구상입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이 문제가 꾸준히 논의돼 왔다고 하고요. 현재 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은 양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박영선 두 사람이 주도하면서 이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물밑 이 실무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를 바꿔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자는 구상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서 복귀한 뒤에 이런 의사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놓고 보면 박영선 원내대표야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하고 협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이 2+2 협상 구상 정치적으로 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협상의 주체를 당 대표 선으로까지 넓히면은 협상에 대한 책임의 범위나 무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조금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구상대로 협상 테이블이 새로 짜이면 이완구 원내대표에 비해서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나름대로 당내 권력지형 재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청와대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김무성 대표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서 협의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취 파동,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취 파동을 딛고 어렵사리 당무에 복귀에 정치적 내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협상을 이끄는 것보다는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나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란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구상이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면요, 요즘 당청 관계가 좀 묘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청와대를 좀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청와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술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인 대목에서는 이 비박 비주류 중심의 당내 권력 지형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반면에 정책적으로는 청와대 및 정부와 발걸음을 맞추면서 지원 사격을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양면 전술 같은데 차기를 향한 저돌적인 정치 행보를 정책적 측면에서 스스로 보완하면서 균형추를 맞춰서 당청 갈등이 증폭되는 걸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먼저 정치적인 부분을 짚어보겠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출범시킨 보수혁신위원회 면면을 보면 확연해집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대표적 비박 비주류 인사인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 당내 인사 10명이 들어간 혁신위 내부 구성을 보면 1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의 상대적 정치적 거리가 먼 비박 소장파, 비주류 소장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나는 지역이나 계파별 안배를 안 한다고 말했지만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요. 이미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보수 혁신위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상향식 개방형 경선 시스템인데 이 제도 또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당내 친박 기득권 세력의 힘이 빠지고 차기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김무성 대표의 친정체제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예. 이 사람을 뽑고 선거의 규칙을 마련하는 건 정치 행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분명하게 견제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차기를 향한 권력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반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청와대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대목들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현재 논란이 뜨겁게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강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관료사회의 높은 관행과 관성 탓에
정부와 청와대의 힘만으로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그리고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청와대가 이 작업을 당에 좀 맡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론이 컸다고 합니다.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었고요. 공무원 사회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당장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제대로 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당에서 주도하면 전 공무원,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척 결연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첫 언급이 이렇게 강했던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친박 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다소간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사회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서 전면에 나서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건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이어서 어젯밤 방송한 뉴스K 요약해서 듣는 3분 뉴스K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문희상 상임고문, 내년 전당대회까지 약 5개월 동안 당의 간판이 될 텐데요. 비대위의 성격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 소속 회원 10여 명이 회의장에 밀고 들어가 쌀시장 개방을 중단하라며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졌습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농해수위 당정 간담회장에 들이닥쳐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전원을 사퇴시킨 대리기사 폭행 사건,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됐음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뉴스K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원본 파일을 단독 입수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화면은 폭행 장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40시간이 지나도록 CCTV 원본 파일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된 적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한 번 빼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만 불허하고 있지만 경찰이 집시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와대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이른바 성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제도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결국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잠정적으로 모든 집회 시위를 하고자 하는 집회 시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잠정적인 테러 분자 아니면 그 청와대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정적인 그런 폭력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현대차 정문부회장 어제 하루 매우 우울한 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한전본사 부지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현대차가 써낸 10조 5,500억 원, 지난해 현대차 이익 규모를 웃돕니다. 주식시장도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던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진한 수석 부지회장에게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좀 많이 우셨습니까?
예, 너무 오랫동안 써보고 나온 결과라서 예. 감정이 좀 많이 좀 올라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저도 방송 보면서 울만한 일이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지난한 싸움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얼마나 걸렸던 어제 1심 판결이었습니까? 저희가 2010년 7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최경순 동지가 이제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해 11월 4일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그로부터 3년 10개월 하고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4년이 걸렸죠. 예. 4년 동안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는 짐작이 또 됩니다. 원래는 어제 선고가 지난달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미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 쪽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배경이 왜 미뤄진 거죠? 원래 선고는 2월 달에 한 차례 먼저 잡혔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한 차례 연기가 됐고, 지난 8월 달에, 선고가 잡혔었는데, 저희가 8월 18일 날 아산 공장하고 전주 공장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특별교섭에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소송을 취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 취하서를 법원이 받으면서 이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이 합의를, 소송을 취하를 전제로 하는 합의였기 때문에, 예, 울산은, 합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저희 울산 지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회사는 그 합의를 이용을 해서 법원에다가 계속해서 소송 취하서를 집단적으로 내면서 이제 소송을 계속해서 연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사건 번호 치고 한번 서울중앙지법 해당 재판부 사건 검색 기록에 가보니까 실제로 소송 취하서를 낸 내역들이 좀 아주 길게 좀 나열이 돼 있더군요. 예. 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이번 판결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시간 끌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죠. 회사는 2010년에 불법 파견 판결을 대법원이 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 불법 파견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전환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헌재 공정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불법 파견을 없애려고 하고, 예. 또 2012년부터 이제 신규 채용 3,500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불법 파견 요소들이나 아니면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가면서 불법 파견 공정들을 이제 없애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8월 18일 합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소송 인원을 줄이고 이제 불법 파견 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신규 채용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회사 입장입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이제 판결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바로 정규직으로 인정을 하는 게 가능한지 하고요. 예. 회사가 항소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회사는 판결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를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요. 예. 이번 어제 언론에 나오는 것은 2016년까지 4,000명 신규 채용 합의 내용에 따라서 신규 채용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조차도 회사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 파견 공정이나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아직 회사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들으신 건 없고요. 예. 예.
이렇게 한 4년 가까운 투쟁 과정에서 또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그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투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손배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사건이 이게 다 그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러니까 진행하는 지금 그 되는 것은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심이 들어간 재판도 있고 뭐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와서 결과가 나온 재판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판결 하루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일이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발표했죠. 사내하청 특별고용 노사 협의에 따라 사내하청 직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발표에 대해서 그 비정규직 노조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배경 역시 이게 좀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그 신규 채용을 진행을 하는 것은 어쨌든 불법 파견을 계속해서 축소하려는 그 의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이번에 이제 400명 정규직 신규 채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날짜 전에, 소치하서를 좀 집단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채용, 합격 발표일을 좀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 신규 채용은, 어쨌든 이 불법 파견이, 대법원 판결로 받아졌기 때문에 불법 파견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 신규 채용으로, 그냥, 신입사원이죠, 신규 채용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용을 해가면서, 이 법에 나와 있는 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박탈시키는 이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285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예, 맞습니까? 예, 지금 오늘 잠시 후에 10시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어제 나온 내용하고 같은 재판이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랑 비슷하게 그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항상 법에 호소해서 긴 시간 동안 투쟁하면서 다퉈야 되는 이 상황,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 개정이라든가 좀 정치권이 해야 될 목도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이 제도권에서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만드는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압박을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 비정규직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이런 간접고용에 되어 있는 현장에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비정규직은 실제로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들을 보호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이나 이런 다른 여타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 또 판결 결과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이진환 수석부 지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